분유 상자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그 상자 어디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대화는 오늘 밤 신도시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야간 경비원 할아버지가 밤마다 분유 20통을 사라지게 했다. CCTV엔 분명 그분이 찍혔습니다. 전산엔 영수증이 없었고 제 머릿속엔 도둑 2글자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빗속을 따라간 골목 끝에서 문 위에 3글자를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떨리는 목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하는 노인의 낮은 한마디. 자신부터 챙겨요. 락커엔 손때 묻은 봉투, 도장 찍힌 쿠폰, 미처 입력 못한 현금 전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산엔 없고 마음엔 분명히 있었던 영수증이었죠. 우리는 왜 그분을 도둑이라 불렀을까요? 왜 그는 이름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울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숨은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가고 싶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도둑으로 오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선의가 오해받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선입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규정과 마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도시 대형마트의 새벽 5시 반은 늘 비슷한 풍경입니다. 자동문이 처음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휙 들어오면서 매장 안 공기를 뒤섞고 경비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낮게 깔려 있어요. 이른 새벽의 적막함 속에서도 하루는 묵묵히 시작됩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넓은 매장을 환하게 비추고 정돈된 진열대들이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성 할아버지는 올해 78살입니다. 새마을 금고 파란 통장을 경비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작은 글씨로 야간 순찰 시간을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오후 10시 1층 순찰 완료. 오후 11시 2층 순찰 완료. 자정, 지하 주차장 점검 완료. 매 시간마다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은 40년 가까이 버스 기사로 살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죠. 시계를 보며 펜을 멈추는 김대성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책임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약속이야. 돌아가신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김대성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신도시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고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택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가고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대성이 이곳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대형마트의 규모와 시스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건 전산 시스템이에요. 젊은 직원들이 손가락 몇 번만 톡톡 두드리면 화면에 뜨는 숫자들이 김대성에게는 여전히 암호 같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전산 작업들은 늘 부담스럽죠. 특히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할 때면 여러 번 시도해야 제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젊은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끙끙대며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김대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새로운 노선을 외울 때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며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이 꺼져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김대성은 끈기 있게 배워나갔어요. 한편 최도훈 점장은 사무실에서 재고표를 묵직하게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 손실 또 넘겼습니다. 본사 감사단이 내려온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실률 수치를 보며 도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숫자 앞에서 도훈의 말투는 자꾸만 딱딱해져요. 매장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도훈은 여러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38배 나이 대형마트 점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달 목표치를 채워야 하고 손실률은 반드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하죠. 본사의 감시는 날로 엄격해지고 경쟁 매장들과의 실적 비교표는 매주 이메일함에 도착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점장 자리도 위험하다는 걸 도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번 달 매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소폭 상승했지만 문제는 손실률이었어요. 특히 고가 상품들의 도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보안 강화 방안을 고민하면서도 고객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살펴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분유 코너 앞 진열대에 빈 공간이 길게 벌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입처럼 횡하니 비어있는 선반을 보며 직원들이 속삭입니다. 또 없어졌네요. 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요? 요즘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러니까 정말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매장 평가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고객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도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분유는 단가가 높은 상품 중 하나였고 지속적인 도난은 매장 손실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었거든요. 더구나 분유는 영유아를 위한 필수품이라 고객들의 관심도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상품에서 도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장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도훈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분유 도난 사건은 매장 손실률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CCTV 화면을 열어봅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되짚어가며 영상을 천천히 확인해 봅니다. 시간대별로 분유 코너 주변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도훈은 수상한 움직임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분유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작은 체구에 경비복을 입은 모습,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까지. 도훈의 눈이 커집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다른 각도의 CCTV 영상도 확인해 봅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이럴 수가.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곳에는 김대성이 서 있습니다.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 신뢰했던 동료가 의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매장 안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매장 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평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직원들과 김대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의 시선들이 하나둘씩 김대성을 향합니다. 김대성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과연 이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도훈 점장의 의심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이 작은 오해가 어떤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사는 영수증이 없는데요. 주임의 말에 매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얼음덩어리를 던진 것처럼 분위기를 급격히 바꿔놓았어요. 도훈은 화면을 멈춘 채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김대성이 분유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지되어 있었고 그 화면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분유만 골라서 연일 20개씩? 도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산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분유 재고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해당 시간대의 매출 기록에는 분유 판매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혹시 폐기 예정 상품을 미리 빼놓는 건 아닐까요? 김 선생님이 전산을 잘 모르시니까.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은 여전히 김대성을 믿고 싶어 했어요. 평소 워낙 성실하고 착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도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도훈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폐기 상품이라 해도 반드시 승인을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리할 리는 없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대성을 좋아했지만 점장으로서는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그 순간 도훈의 머릿속에는 지난달 본사에서 받은 경영실적 보고서가 스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실률 수치와 함께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그 보고서 말이에요. 손실률 개선 미흡시 점장 교체 검토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번 달 손실률이 또다시 기준치를 넘어서면 본사에서는 점장 교체를 고려할 수도 있었어요. 도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훈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가정의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초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도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손실이 또 쌓이면 자신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점장 자리를 잃는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도훈의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주임이 다시 한번 전산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분유 재고 감소와 매출 기록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정말로 한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전산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혹시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대성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때까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김대성 할아버지는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모습,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매장 운영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성의 주름진 손등이 먼저 보였고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장님, 순찰 일지에 도장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김대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업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야간 순찰 일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한 경비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도훈의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김 선생님, 분유를 어디로 빼가신 거죠? 순간 경비실 랑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대성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평소 들어보지 못한 도훈의 차가운 어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도훈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며칠째 분유를 가져가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도훈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김대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김대성이 분유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김대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40년간 버스를 몰며 한 번도 사고 없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셨던 자부심, 그리고 이곳에서 3년간 성실히 일해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김대성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더 이상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경비 아저씨가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그동안 계속 속았던 건가요? 평소에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직원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그 소리가 김대성의 귀에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속삭임 소리가 김대성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대성에게는 이런 의심과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버스 기사 시절에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을 받다니요. 김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매뉴얼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거든요. 김대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과 신념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정말로 김대성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목 끝에서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비실 락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훈의 요구에 따라 김대성은 어쩔 수 없이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먼저 나온 것은 낡은 봉투 몇 개였습니다.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들과 각종 전단지가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트에서 받은 쿠폰 도장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들이었죠. 김대성이 평소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유통기한 임박 표시가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내일 2359, 모레까지 3일 남음 같은 숫자와 날짜들이 김대성의 서툰 글씨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종이들은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 한 흔적이 있었고 볼펜 자국도 번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워낙 작고 흐릿해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훈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혹시 계획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기 위한 메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전표는 어디 있나요? 도훈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점점 더 강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대성은 락커 안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제대로 된 영수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장의 구겨진 종이와 잘 보이지 않는 메모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김대성은 눈을 내리깔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가 전산이 서툴러서요. 김대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금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 제사비로 채운 것도 있습니다. 김대성은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정직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말할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많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비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도훈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개인 돈으로 상품을 사서 가져가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왜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어요. 김대성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김대성의 대답은 모호했고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김대성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진실을 말하자니 약속했던 익명성이 깨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거짓말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순간 도훈의 내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필요한 데라니 대체 어디일까요? 혹시 되팔이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일까요? 김대성의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김대성의 모습을 보니 단순한 개인적 이득을 위한 절도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점장으로서는 명확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했어요. 도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유를 훔쳐서 되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족 중에 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정당한 절차 없이 상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였습니다. 도우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대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김대성의 귀에 들렸고 김대성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의심받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이런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중년의 베테랑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베테랑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한 후 김대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성 씨, 분유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맞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은 직접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성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김대성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진실만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김대성의 모습을 본 도우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김대성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김대성의 모습을 본 도우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일반적인 절도범이라면 변명을 하거나 도망가려 했을 텐데 김대성은 너무나 의연했거든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가셨습니까? 혹시 다른 공범이 있나요?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김대성은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매주 몇 개씩이요. 혼자 했습니다. 김대성의 답변은 솔직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베테랑 경찰관은 김대성의 태도를 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으로는 김대성의 행동이 일반적인 절도범과는 달랐거든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술서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자 김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순간이었죠. 김대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김대성은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 기사 시절부터 지켜온 자존심이 있었어요. 진술이 끝나고 경찰이 떠난 후 매장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어요. 평소 존경했던 김대성이 절도를 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있고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정말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직원들의 속삭임이 계속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가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김대성은 낡은 우비를 걸치고 유모차용 카트에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여러 번 덮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어요. 김대성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대성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상자를 다룰 때도 마치 귀중한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세심하게 포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훈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되팔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훈은 우산을 접으며 김대성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끝을 보자. 도훈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김대성이 분유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도 컸어요. 평소 존경했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비 오는 거리를 걸어가는 김대성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카트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김대성은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도훈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비를 입은 김대성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작아 보였어요. 김대성은 큰 길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이런 상황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도훈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김대성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도훈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골목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어둠이 짙었고 비 때문에 시야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대성은 익숙한 듯 골목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없이 걸어본 것처럼 말이죠.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고 방향을 잃는 일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김대성이 이 길에 얼마나 익숙한지 보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골목 끝에 도착한 김대성이 멈춰선 곳, 그곳에는 낡은 간판이 빗물에 번져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혼모 쉼터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났어요. 간판은 오래된 듯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비바람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훈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혼모 쉼터라니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한 것 같았습니다. 외벽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정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빨래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에서는 젖은 공기와 함께 따뜻한 국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 냄새는 비 오는 밤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김대성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곧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였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김대성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 김대성이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대성은 그런 인사를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기 먼저 챙기세요. 김대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김대성은 카트에서 분유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감싸져 있었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감싸진 상자들을 보며 젊은 엄마의 눈가가 더욱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엄마가 상자를 받으면서 말했지만 김대성은 여전히 말없이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자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비에 젖을까봐 여러 겹으로 비닐을 씌워둔 것을 보니 김대성의 세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성은 단순한 되팔이 목적이라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도우는 이 광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부였던 거군요. 그럼 대체 왜 영수증이 없었던 걸까요? 도훈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선한 의도였다면 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몰래 해야 했을까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도훈은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쉼터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쉼터 원장인 박지연이었어요. 박지연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 일을 해온 듯한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지연은 문 밖에 서 있는 도훈을 발견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박지연의 말에는 김대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면 받는 분들 마음이 다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박지연은 도훈의 표정을 보며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김대성이 매장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김대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도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는 규정이 있고 저는 점장으로서 말끝을 흐리며 도훈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 했어요. 규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의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도훈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알아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김대성 선생님은 늘 영수증을 챙기려고 노력하셨어요. 전산을 잘 몰라서 현금으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은 본인 돈으로 호충해서 가져오시곤 했죠. 박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도훈은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도훈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김대성이 절도를 한 게 아니라 서툰 전산 처리 때문에 영수증이 제대로 남지 않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폐기될 예정인 상품들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훈은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성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박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분유를 기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지연의 말을 들으며 도훈은 김대성의 진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려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김 선생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박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시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박지현의 말을 들으며 도훈은 김대성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점장님, 분유 손실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로 번졌습니다. 감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니 본사로 출근해 주세요. 관련 자료도 모두 준비해서 가져오시고요. 전화를 받는 도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도훈은 전화를 끊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본사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점장으로서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게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진실을 안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고를 했고 사건이 커진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도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지연은 도훈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대성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희 쉼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지연의 말에 도훈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년 넘게요? 도훈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성은 정말 오랫동안 이런 선행을 계속해왔던 거였어요. 자신은 겨우 며칠간의 CCTV 영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도훈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김대성은 마트에 출근하자마자 임시 직무정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결정이었어요. 흰 봉투에 담긴 공식 문서를 받아든 김대성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임시 직무정지 마이너스 절도 혐의 조사 기간 중이라고 적힌 제목이 김대성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대성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성은 통보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어요. 40년간 버스를 몰면서도 단 한 번의 사고나 지각 없이 완벽하게 근무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성은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인내와 체념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더욱 가슴 아픈 일은 휴게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프린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붙여놓은 글이었는데 분유도둑 경비원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 내용에는 신도시 대형마트 경비원, 연일 분유절도 적발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김대성을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냈던 직원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네요.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런 짓을. 이런 속삭임들이 김대성의 귀에 들렸지만 김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매장 곳곳에서 김대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고객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에서도 이미 김대성의 일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 아저씨 도둑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말들이 김대성의 귀에 들려왔지만 김대성은 묵묵히 견뎌야 했어요. 오후가 되자 김대성의 딸 김세린이 급하게 마트로 찾아왔습니다. 45살의 김세린은 혼자서 2살짜리 딸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세린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일을 중단하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알려줬거든요. 아버지. 김세린은 김대성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기사 났다고 친구가 연락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세린은 아버지가 절도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쳤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요. 아버지, 그냥 그만두세요. 김세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김세린의 눈가가 점점 젖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오해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느라 힘든 상황에서도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아버지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김대성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김대성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이런 상황이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김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성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복잡한 상황을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혼모 쉼터 이야기를 하자니 약속했던 익명성이 깨질 것 같았어요. 한편 도우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혼모 쉼터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대성이 기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1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도훈을 괴롭혔습니다. 신고를 누른 건 자신이었는데 그 신고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도훈은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점장으로서 매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한 사람의 선행을 짓밟아버린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본사 면담까지 앞두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인정해야 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마시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본사 면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김대성이 비를 맞으면서도 정성스럽게 분유를 포장하던 모습, 쉼터 앞에서 아이들 걱정을 하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절도범의 행동일까요? 도훈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본사 회의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차가운 시선들이 도훈을 압박했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훈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 신뢰도 추락, 손실 확대, 그리고 이번 절도 사건까지.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도훈은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우리 매장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을 이었어요. 고객들이 관리가 안 되는 매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현장 관리자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질문은 날카로웠고 도훈은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김대성이 기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럼 왜 신고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질 게 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원이 말했어요. 도훈은 이 말이 자신의 점장직 해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도훈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그 시각 마트 앞에서는 동네 어르신들 몇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한 어르신이 의문을 표했어요. 말이 안 되지. 김대성이가 버스 기사할 때 우리 동네 애들 무료로 학원 데려다 주던 사람인데 어르신들은 김대성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대성의 진짜 인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 우리 손자도 태워다 줬어.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돈도 안 받고 말이야. 비 오는 날이면 꼭 우산도 빌려주고. 또 다른 어르신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여전히 김대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 절도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된 CCTV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대성이 분유를 가져가는 모습만 담겨 있었어요. 기부하는 장면도 미혼모 쉼터라는 골목의 간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묻히고 있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어른들도 믿을 수 없네. 경비원이 도둑이라니.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의 진짜 모습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왜곡된 이미지만 확산되고 있었어요. 김대성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악플들을 보면서도 담담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인내와 체념이 이런 순간에도 김대성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김대성은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트 뒷문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더듬어 봤어요. 본사 면담에서 받은 충격과 김대성에 대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 체육대회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도시락과 함께 건네주던 따뜻한 보리차 냄새, 그리고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의 달콤한 향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어린 도훈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도훈은 김대성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증거만 보고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겨울이면 반상회에서 돌아오시던 동네 어른들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셨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김대성 할아버지도 그런 분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도훈은 그런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밤 혼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증이 없던 건 마음 때문이었구나. 김대성 할아버지는 복잡한 전산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영수증을 남기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도훈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숫자와 규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도훈은 점장이라는 책임감에 얽매여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숫자와 성과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김대성 할아버지의 선행을 절도로 오해한 것도 결국 이런 시각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훈은 미혼모 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지연 원장을 만나 어젯밤에 미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쉼터 앞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차가운 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박지연은 도훈을 반갑게 맞아주며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 고마워요. 분유 맛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같은 어린아이들의 글씨가 도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들을 받으면서도 김대성은 얼마나 조용히 선행을 이어왔던 걸까요? 잠시만요. 박지연은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첩 표지에는 분유장부라고 김대성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수첩을 펼쳐 보이자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대성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기록들이었어요. 2024년 3월 15일 분유 5통, 신생아용. 2024년 3월 22일 분유 7통, 6개월용. 2024년 4월 5일 분유 6통, 유통기한 임박으로 할인 구매 같은 내용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기록 옆에는 작은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사인이나 쉼터 확인 도장이었죠.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수증 대신 마음의 전표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희 쉼터에서는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이런 기록을 남기거든요. 김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런 기록을 남기자고 제안하셨어요. 박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도훈은 김대성의 세심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신중한 선행이었던 거예요. 도훈은 손끝으로 장부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김대성 할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한 흔적들, 때로는 예정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온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가져온 기록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둔 김대성의 꼼꼼함이 놀라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록이냐고 걱정하셨어요. 박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산 영수증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런 수기 장부라도 남기자고 하셨죠.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김대성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지연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선생님이 직접 적으신 메모예요. 페이지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아기들 건강하게 자라길, 엄마들도 힘내세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은 이런 세세한 배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까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 증명이 필요해. 도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규정 안에서도 길이 있을 거야. 도훈은 이런 선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대성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이런 오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본사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연계 기부 전표 시스템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도훈의 진심 어린 사과이자 미래를 위한 비전이었어요. 김대성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전환 시스템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기 예정 상품들을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과 연동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장 내에 투명한 공개 게시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신분은 보호하되 기부 내역과 과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김대성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선행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당당하게 선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도훈은 밤늦게까지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부터 예상 비용, 기대 효과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했어요. QR코드를 활용한 전산 연동 시스템, 지역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도훈의 진심이 담긴 문장이 있었어요. 이 제안서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닙니다. 한 분의 소중한 선행을 지켜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과이자 점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 문장에는 김대성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본사에서 더 큰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제 면담에서 받은 경고를 생각하면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도훈은 용기를 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클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 심사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 주위로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법무팀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 경찰, 쉼터 원장 박지현, 직원 대표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김대성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도훈의 제안서가 본사에서 검토된 후 이런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본사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일주일 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훈의 제안서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았어요. 특히 사회공헌 담당 임원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사에서는 도훈의 제안서를 검토했고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었어요. 도훈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김대성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김대성은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 불려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보였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현 원장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대성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분유장부는 물론이고 쉼터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김대성의 선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김대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훈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도훈은 먼저 입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신고자는 저였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훈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규정만 보느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성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훈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면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훈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성 선생님은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 계셨어요. 도훈의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안이 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고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여 만든 기부 전표판 시안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QR코드로 전산과 연동되는 영수증 시스템,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공식적인 기부 절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이미지 회복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절차 개선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였어요. 도우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항상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훈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고객 충성도 향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수 있어요. 도훈은 철저히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지연이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낡은 장부를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1년치입니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기록 때문에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기록 덕분에 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인 박지연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김대성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부 기록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별로, 수량별로 꼼꼼히 정리된 그 기록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희 쉼터에는 현재 15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대성 선생님의 기부 덕분에 아이들이 영양 결핍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박지연의 말에 법무팀과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김대성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김대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던 산모를 몇 번 태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빚이 생겼어요. 김대성이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분은 임신 9개월이었는데 새벽에 혼자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택시가 오지 않더라고요. 김대성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산모분이 혼자서 택시비도 없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버스 노선에서 벗어나서라도 그분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김대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대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직원 대표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평소 김대성을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직원 대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월급에서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이런 선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성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직원 대표의 제안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김대성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앞으로는 함께 선행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법무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기부의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팀의 긍정적인 반응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김대성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이었거든요. 본부장은 한참 동안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승인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시범 매장으로 시작해보죠. 다만 모든 과정은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으로 확산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의 결정에 회의실 안이 환해졌습니다.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성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운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대성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김대성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마트 로비에는 투명한 선행 영수증 벽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설계된 아크릴 게시판에는 이름 대신 작은 문장들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마음이 더했습니다. 아기 먼저,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메시지 옆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기부 내역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익명성은 끝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어요. 게시판 상단에는 마음을 나누는 투명한 선행이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었고 하단에는 기부 방법과 절차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게시판 앞에서 멈춰서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첫날, 낯익은 뒷모습이 조용히 게시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대성이었어요. 김대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유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발행된 기부 영수증을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도운에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점장님, 김대성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운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벽 앞에 나란히 서서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도운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산에는 없던 영수증이 이제 모두의 눈앞에 있구나.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선행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게시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기부 영수증이래요. 익명으로 선행하신 분들의 기록이에요. 옆에 있던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참여해 볼까? 하며 직원에게 문의하는 고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특히 관심이 높았어요. 우리 아이가 크면서 안 먹게 된 분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니 좋네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기저귀도 기부할 수 있나요? 다른 엄마가 물었어요. 시스템이 도입된 첫 주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김대성을 의심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도 매달 조금씩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 팀에서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김대성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직원 휴게실의 텔레비전에서는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유도둑? 영수증 없는 선행 마이너스 사과와 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기자는 마트의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하며 오해에서 시작된 변화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결국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자의 멘트와 함께 김대성이 미혼모 쉼터에서 기부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익명을 원했던 이 경비원의 마음이 결국 더 큰 선행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감동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악플들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반응들이 줄을 이었어요. 우리 동네 마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익명 기부 시스템 정말 존중합니다. 처음엔 오해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제도가 생겼네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진짜 영웅은 조용히 선행하는 분들이죠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특히 김대성의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기사님이었구나. 우리 애도 태워주셨는데 20년 전 그분 덕분에 무사히 병원 갔어요.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김대성의 과거 선행들도 하나씩 재조명되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미혼모 쉼터에서 박지연은 아이들의 낮잠 담요를 정리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쉼터의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대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후원자들도 늘어났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젊은 엄마가 김대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김대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아가들이 잘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김대성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서 마음의 짐도 많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선행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김대성은 쉼터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만 기부했지만 이제는 가끔 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김대성을 보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김대성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김대성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트 출구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김대성을 맞이했습니다. 김 선생,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역시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맞더라고. 이제 당당하게 선행하시네.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부터 김대성을 믿고 있었던 거죠. 도훈도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매장에서 분유뿐만 아니라 기저귀와 이유식도 기부 전표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다른 생필품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한 어르신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본사에서도 이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점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 매장 확산 검토라는 이메일이 도훈에게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 전국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도훈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도훈은 사무실에서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선행 영수증 벽이 생긴 후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고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어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따뜻한 매장이라고 평가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손실률도 개선되었습니다. 투명한 기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절도나 분실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고객들이 매장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서 전체적인 매장 관리도 수월해졌습니다. 도훈은 이런 변화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했어요. 숫자로도 증명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경비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 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가사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김대성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규정과 마음이 서로를 배우며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더 큰 이해로 발전한 거예요. 도훈의 사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고 김대성의 묵묵한 선행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체면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라는 것,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한 노인의 조용한 선행은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언어는 오래 묵은 사회의 빚을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없어서 생긴 오해가 결국 더 큰 선행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처음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규정보다는 따뜻한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없어서 생긴 오해가 결국 더 큰 선행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이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김대성 할아버지와 도훈 점장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서툰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려 노력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김대성 할아버지와 도훈 점장이 보여준 진정한 성장의 시작일 겁니다. 규정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오해보다는 이해가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희망이에요. 당신에게도 이런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와 인생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